국내 증시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밤사이에 일단 뉴욕 증시는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주의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수급이 없는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성의 이슈들만 불거지다 보니까 시장이 더 크게 하락을 하거나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도주의 자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지 함께 저희와 지켜보시고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에서 그 시그널들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0.84%, 0.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불안한 흐름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TV 토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11일과 12일에 CPI, PPI, 고용지표,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 경기 침체 우려도 아직 다 떨쳐내지 못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침체 우려가 남아있는 시장은 S&P 500 지수와 러셀 2000의 퍼폼 차이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8월 초에 S&P 500 지수가 지금 대폭락을 한 바가 있었죠. 다음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가 대폭락을 했던 그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발발하면서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도 더 언더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침체 우려가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금 러셀 2000이 지금 S&P 500 지수를 상향 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다시금 침체 우려가 불거지니까 러셀 2000이 S&P 500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지금 침체 우려 시장이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보면요. 빅테크로 다시금 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이 경기 침체에는 그래도 중소형 기업보다는 돈 잘 벌어왔던 기업이 그나마 잘 벌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가운데 오라클이 또 한 건을 해준 건데요. 오라클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AI 테마에 대한 다시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운데에 애플과 구글은 지금 0.3%가량 하락, 0.3%가량 오름세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 특징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U와 연관이 있습니다. EU의 반독점법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을 대폭 맞았기 때문인데요. 애플 0.36% 하락을 했죠. 지금 최종 결과가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결국 패소를 했죠. 그래서 이 과징금으로 19조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더해서 결론적으로 약 21조 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애플의 2023년도 매출의 26분의 1가량이 바로 이 금액이더라고요. 이 금액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조 5천억 원에 지금 항소했던 것들이 기각이 되면서 3조 5천억 원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의 상승을 유독 높았는데요. 4.58%를 기록했었죠. 도이체방크가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기술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목표 주가 29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약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애플은 EU의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전날에 발표했던 신제품이죠.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그런 이슈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애플의 AI가 과연 강한 교체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글쎄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AI 관련 기능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요를 이끌 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다라면서 심지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신제품은 혁신적이기보다 좀 진화적인 수준에 가까운 것 같다. 이번에 발표했던 AI 기능들은 현재 다른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 의견을 유지하긴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것을 기대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제 교체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4분기에 그런 수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가운데 또 애플에서 중국의 힘듦을 더할 화웨이의 공격이 들어왔죠. 바로 어제 화웨이가 380만 원짜리 세계 첫 트리폴드 폰을 공개했는데요. 굉장히 얇은 폴더블 폰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워낙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 시장에서 자국 제품에 대한 애국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이 조금은 낮은 애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살아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대선 TV 토론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관전 포인트 5가지를 꼽았길래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주제에 집중할 수 있나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딴소리를 하면서 조금 인신공격 이런 걸 하진 않을지 인신공격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리스는 지금 지지율이 추락한 바이든으로부터 분리하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후보 모두 비전은 완벽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지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 음소거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챙겨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해리스 측은 음소거를 원하지 않았고 트럼프 측은 음소거를 원했습니다. 즉 해리스 측에서는 이 트럼프의 막말이 트럼프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도 송출이 되면서 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했다라는 분석인데요. 과연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슈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질지도 주요 포인트라고 짚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대선 승자가 될지 그런 기대감이 팽팽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지수는 해리스의 우승을 예상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지수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지수가 7.353 아래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현재 고통이 그래도 괜찮다, 버틸만 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집권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 고통지수가 틀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7.02 수준입니다. 즉 7.353보다 아래에 위치했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결국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지금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이후 이 고통지수가 다시 올라가는지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현선물 합쳐서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내놨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볼 이슈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에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52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700선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외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을지 어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 5개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 선을 다시금 터치를 해주면서 1위권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또 그 외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현대일렉트릭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2차전지 대형주들을 사들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가총액의 순위 변동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안과 에코프로는 어제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파두 같은 경우도 정말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전날에 엄청난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52주 신저가에 들어가자 어제는 외국인들이 되려 저점에서 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8%대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까요? 기관 쪽을 보면 그나마 SK하이닉스의 이름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씁쓸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했고요.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어제 나쁘지 않았던 쪽이 바로 방산 쪽이 되겠죠. LIG 넥스원 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도 다시 한번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VT와 파마 리서치, 실리콘투까지 모두 화장품 대장주들 어제도 상위단에 든든하게 자리매김해줬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이제 리주량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동시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슈와 섹터 단에서의 어제 증시의 흐름은 어떠했을지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미국 하원에서 중국의 DJI 제품을 미국 안에서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표주들이 상한가 모두 안착을 했습니다. 중국의 DJI란 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의 이름인데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들을 미국 안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법안을 어제 처리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용화가 된 것은 아니고 이제 상원의 통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해당 소식으로 바로 강한 상승과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지만 앞으로 상원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 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물보안법 기다렸던 생물보안법도 통과가 됐죠. 하원의 통과 소식이 전해졌고요. 찬성표를 보시면 300표가 넘고 반대표는 81표로 체크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에 상원 통과 기대감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어제 엑셀세라퓨틱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 이엔셀도 1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어제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는 100만 원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열리는 에스모 암학회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원래는 이 해리스 트레이드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었는데 어제도 트럼프가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교집합이 생긴 하나의 업종 섹터가 됐습니다. 대마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오성 첨단 소재도 21%의 급등 흐름을 보였네요. 이렇게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해주는 주도주의 위치가 아직까지 비어 있다라는 게 시장 안에서 굉장히 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변동성 어느 쪽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위주로 일단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이 나이트크로우 게임의 개발사가 매드엔진인데 위메이드 그룹사가 매드엔진을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메이드는 장영국 대표와 이 이기령 대표가 각자의 대표로 지금까지 역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장영국 대표가 사퇴를 하고 지금은 이기령 단독 대표로 위메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신작 출시와 인수합병 등 새롭게 출발하는 위메이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오면서 현재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어제 상한가로 안착이 됐던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이 매드엔진의 인수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들 또 10종이 넘는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의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어제 장 후의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장 초반에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그룹사들의 최근 종가 현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그룹주 체크가 가능하겠죠. 어제 위메이드 맥스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어제 장중에도 9%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위메이드만 어제 하락권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해당 이슈와 함께 그룹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석유 수요에 대한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석유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중국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석유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계 석유 소요 전망치가 오펙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하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측하던 거는 하루에 수요되는 평균이 211만 배럴이었는데 지금은 203만 배럴로 증가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요 전망은 그 안에서도 기존의 70만 배럴에서 65만 배럴까지 하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오펙이 내놓았던 보고서에서도 매일매일 필요한 석유의 이 용량이 현재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오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3만 배럴보다도 시작은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치를 보시면 97만 배럴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펙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분명히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부터 대화유화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장중에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지만 국제유가 하락 소식과 함께 오늘 장중에도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간 10시에 이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장중에 어떤 변동성들이 포착이 될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오늘 장중의 상황도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하다. 성학개미 탈출 러시. 국장도 요즘에 거래량, 거래대금 다 줄었다라는 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장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거래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확신을 참 갖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변수가 하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계속 나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역시 미국 시장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그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서학개미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일단 거래 대금과 거래 건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CEO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또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의 근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예탁 결정 자료를 가지고 만든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서학개미들의 올 들어 지금까지의 거래 대금, 거래 건수 위에 선 그래프가 거래 건수, 밑에 막대가 매매 금액, 거래 금액 얘기입니다. 보시면 5월에 그 거래 건수가 112만 건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거래 대금은 지난 7월이죠. 519억 달러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달입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난 건데 거래 건수, 거래 대금 모두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이번 달에 3분의 1 정도가 지난 걸 감안하더라도 전달이나 그 7월 달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약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 이런 상황들을 보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기준으로 거래 대금은 전월비 17%, 거래량은 14% 각각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이게 이제 겁을 먹어서 꺼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이거를 우리 투자자,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잘 또 인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냉랭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역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뭐 잘 아시다시피 밸류업 기대감까지 있었고 또 2분기의 실적도 워낙에 좋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만 시장 이런 식으로 차가워지면 거래 줄고 거래 대금 줄고 또 미국 시장의 거래까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밸류업의 이 세 가지 섹터 즉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 증권주가 좀 부실해질 수도 있는 비실비실해질 수도 있는 이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투자 키워드는 채권, 반도체, AI. 이게 이제 이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이데일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기 투자 전략에 대한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리 인하기 투자 전략을 4대 은행 PB들한테 물어봤습니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은행 네 은행의 PB들한테 물어본 건데 전체적으로 좀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질문이 5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그다음에 추천하는 상품, 추천하지 않는 투자 상품, 유망 투자 주식, 적정 목표 순위 이렇게 5가지인데 일단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뭐 10월 달부터 할 거다라는 게 다 공의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분기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추천하는 상품은 역시 채권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덱스 펀드 S&P 500을 추종하는 이런 식의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일 것이다. 뭐 주식 펀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엔화나 달러 같은 이런 통화 상품의 투자를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역시 근데 채권이 주종이었고요. 그다음에 추천하지 않는 거는 개별 투자, 국내 주식 개별 투자하는 거, 중국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한 곳에 몰빵 투자는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유망한 투자 주식은 반도체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와 반도체가 의외로 좀 많았고요.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했고 한 분만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 요즘 잘 나오고 있는 바이오 쪽 얘기를 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다 한 7% 전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들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안정적인 투자 지금 상황은 공격적보다는 안정적으로 약간 몸을 사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쪽 그에 맞는 또 투자 상품들 얘기가 나와 있다. 이데일리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HMM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상하이 운임지수 급등을 하면서 좀 재미를 보고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요즘 주춤하죠. 이 상하이 운임지수도 떨어지기도 했고 요즘 분위기가 좀 글로벌하게 좀 긴축 우려감이 나오고 하면서 중국도 안 좋고요. 운임지수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좀 물동량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HMM이 이제 6년간 23조 5조를 투자해서 해운업 선사에서 이제 종합 물류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 전 세계 해운 업계는 세 개 큰 동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개 큰 동맹 중에서 HMM은 가장 작은 동맹, D 얼라이언스라는 가장 작은 해운 동맹에 속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해운사나 일본의 해운사나 이렇게 세 개 있었고 독일의 하이로파크라고 하는 해운사가 가장 컸는데 얘네가 갑자기 나 이제 너네랑 안 하고 내년에 다른 데랑 할래 하고 2위 업체인 그 해운 동맹 두 번째 해운 동맹에 큰 업체와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운 동맹이 또 재편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나마 컸던 독일 해운사가 빠져나가면서 이 동맹의 그 위세가 영향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HM 이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인 이 MSC, 스위스 MSC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제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 새 동맹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이 해운사가 동맹이 크면 클수록 즉 참여하는 선사가 많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선사가 많으면 또 선박수도 많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단 커버리지가 넓어집니다. 전 세계 5대 육대주를 더 커버할 수 있고 또 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국적 선사가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그 국적 선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HMM이 기사회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23개의 지역만 커버를 했는데 내년 2월부터는 30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돼서 그만큼 커버리지도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정말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운동맹을 확장하는 이런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6년간 내년부터 2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종합 물류회사로 이제 거듭나겠다 하는 건데요. 벌크선, 내륙 물류 이렇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고 특히 친환경 쪽에 무게를 좀 두기로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3조 5천억 원을 어디다 투자할 건지 쭉 내용이 나오죠. 저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 사업에 나오는 것처럼 신규 선박을 발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HMM에 소속된 이 얼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선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고 제일 좋은 거는 이 MSC의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얘네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쉽게 넣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확실한 그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바이오 얘기. 앞서 이은정 앵커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가 이제 임박했고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만 통과하면 되는데 70% 정도 이제 가능성이 이제 온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통과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물법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그런 생명공학 기업이나 또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바이오 업체들, 특히 유전체 기업 업체들, 그다음에 CDMO 즉 물건을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이런 CDMO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앱텍 같은 회사는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소문의 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관련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 기사가 되고 확정이 됐을 경우 과연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이 기사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N증권 신사업추진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또 때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일단 내일 CPI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주요 지표가 일단 경제 보고서, 금융 보고서, 이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먼저 다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폭까지 될 것인가를 놓고 또 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조금 애매하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어떤 양적 또 질적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이 됐지만은 아직 이게 이제 경기의 침체라고 부르기에는 좀 이른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실무의 경기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한 2만 4천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역시 이제 좀 질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업률은 4.2% 나오면서 7월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트타임 근로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 또한 고용 시장의 질적 둔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확실하게 질적으로는 좀 이제 부진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고용에 대한 연준의 어떤 인식 그리고 시장의 체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연준 2인자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하고 또 이제 역시 영향력이 강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모두 이제 최근 경기와 고용 지표의 질적 부진보다는 양적인 둔화에 주목을 하면서 9월 25bp 인하 이후에 향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입장은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내심 이제 좀 비컷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 시장이 둔화는 하고 있지만은 당장 악화라든가 침체를 걱정할 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장하고 연준의 인식이 좀 차이가 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어떤 체감적인 이런 경기 환경 변화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거 전망이 됩니다. 이제 CPI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역시 보면은 지금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 고용 시장이 더 이상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고 있고 또 유가 기저 효과 역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가 하향 안정으로 인해서 경기 여건 대비해서 실질 금리가 좀 과도하게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시장이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에 촉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준은 고용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는 역시 속도 조절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9월 FOMC 이후에 발표될 점도표를 통해서 시장과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차가 확인이 되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에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0bp 금리 인하 비컷을 해버리면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한 2, 3일 되게 환호할 수 있어요. 막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향후에 다시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나쁘면 50bp 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의 뭐 시장이 지금 조금 좀 시장의 반응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25bp 금리 인하 하고 그 이후에 점도표 수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게 25bp 하고 나서 뭐 파월 의장이나 이런 이제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방향성을 확인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의 시장에서는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에는 빅컷이 진행이 되면 시장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또 짧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게 좋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혼란스럽더라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말 그대로 쇼크에 빠졌었고 이번 달 들어서는 뜬금없이 제조업 PMI를 보더니 갑자기 엄청난 급락을 합니다. 사실 미국 경제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요즘 매크로 지표에 도대체 시장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내일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크게 반응을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데 시장이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지표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 어느 때도 이렇게까지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났던 적은 전 없던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 정책의 전환기라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연준이 확장 정책 긴축을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이런 긴축을 좀 푸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변하는 이런 시기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지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연준이 사실 과거에는 조금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은 저는 아쉬운 게 너무 시장이 뒤따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CPI, PPI 그리고 이제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8월 CPI겠죠. 시장의 예상은 헤드라인 물가는 좀 둔화가 되고 네. 한 2.6 이 정도 나오고 이제 근원 물가의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지금 타이트했던 주택 수급 환경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임금 상승률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플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 쪽에 고용시장 쪽에 워낙 시선이 모아지다 보니까 네.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 그래서 사실 뭐 CPI는 저는 뭐 예상치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과거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CB가 이제 이번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6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25b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미국도 이제 아마 9월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보조를 맞춰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본격화 이 부분에 이제는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CPI 하루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어디에 집중하게 될지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이제 TV 대선 토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간으로 10시에 이제 진행이 되고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안에서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먼저 1차적으로 변동성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TV 토론
앞으로는 정말 그 뭐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가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겨누어졌던 네. 어떤 그런 고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트럼프 후보한테 그 겨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봐선 예측 불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타일을 보더라도 사실 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5일 전부터 네. 그 이동을 해가지고 맹연습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후보는 2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한다고 당일 그러더라고요. 온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죠. 뭐 낙태 문제라든가 이민에 대한 문제라든가 굉장히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후보의 공격과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누가 좀 더 유리하겠는지. 사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둘이 토론할 때는 네. 하면서 거의 이제 토론 중간에 이건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그쵸, 얘기를 결론이 많이 났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이제 그렇다면 장중에 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해리스와 트럼프 말 그대로 정말 막상막하, 정말 초박빙의 대결이니만큼 오늘 진행되는 TV 토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월 자체는 원래 증시에 안 좋은 한 달인데 너무 변수가 많은 또 한 달까지 이벤트로 겹쳐버렸어요. 전반적으로 9월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9월이 조금 그 시장이 항상 좀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는 그 기대감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8월 초에 나타났던 그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재현이 되면서 네.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다시금 좀 심리가 지배하는 영역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기준에서 2,500이 깨지기도 했었고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포 심리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가 너무 부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최저 거래 대금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시장 합쳐도 뭐 한 13조, 14조 요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래가 부진하면은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안정돼야 되는 부분이 시장의 흐름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환경은 어렵지만은 지수의 추가 하락보다는 저는 저점의 확인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간에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이 시장의 공포 심리를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대선 토론도 결국은 어느 쪽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장에는 기대 심리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 증시의 가장 그 약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 주가가 지금 8월 저점 수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60개월 이동 평균선을 깼거든요. 근데 이게 60개월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했던 경우가 네.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러니까 업종 침체기였던 때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삼성전자도 좀 싸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낮아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시장이 좀 저점 부분에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죄송합니다. 지수 반등이 나더라도 네. 지금은 좀 긴 호흡에서의 대응보다는 짧은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수보다는 지금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시장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자체도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아닌 이
정말 개별주 위주로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라고 또 평가에 한마디 더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팀장님과 도움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차차 흐려져 곳곳으로 소나기가, 제주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10에서 40, 많은 곳은 7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폭염이 확대 강화되면서 날은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때 아닌 더위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5도, 춘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낮에 속초 28도, 강릉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전주와 대구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상으로 소나기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서해상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내일은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뉴욕 증시가 올라도 국내 증시 그런 강한 반등에 동참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는데요. 또 어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과연 오늘은 하락에서 탈출을 해서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사실 지난 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그게 이번 주까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요 이벤트인 TV 대선 토론이 열리는 만큼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